세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분은 김세환 한국컨텐츠진흥원 주임연구원이십니다. 주임연구원께서는 해외 스포츠 컨텐츠의 유료화 전략과 수용자 편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발제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컨텐츠진흥원의 김세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발제에 앞서서 좀 곤혹스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에서 아시겠지만 저는 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던 보편적 시청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 두 가지로 가볍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스포츠 국제 전문가 양성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강의가 끝나고 학생이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미디어 스포츠가 맞나요? 스포츠 미디어가 맞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장난이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차이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앞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복미선 박사님께서는 스포츠와 미디어의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스포츠는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세 분이서 OTT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확대해야 된다. 그렇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면 콘텐츠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OTT 관련된 거는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OTT는 방송이 아닙니다. 저희 현행법상 부가통신 사업자에 불과합니다. 즉 방송이 아닌데 방송에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을 확대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그러한 역무를 부과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회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스포츠 컨텐츠의 산업화를 저해하는 기제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전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스크를 써서 좀 숨이 가쁜 거를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의 발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해외 스포츠 컨텐츠가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받고 팔리는가, 그 통해서 시청자들, 수용자들, 이용자들, 나아가 스포츠 팬들은 어떠한 편익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례는 앞서 두 분이 얘기해 주셨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OTT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 다준이라는 거대한 이 스포츠 컨텐츠계의 넷플릭스를 꿈꾸는 이 업체는 아까 봉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J리그에 실은 아시아 축구 시장에 이만한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J리그가 갖고 있는 컨텐츠의 가치뿐만 아니라 마치 넷플릭스가 2017년부터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에 돈을 쏟아부었듯 지금 글로벌 시장을 위한 입도선매의 성격이 강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장은 글로벌 단위로 현재 재편이 되고 있다. 거기에 핵심은 바로 OTT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티빙 역시 이번에 2020 유로는 티빙으로 독점 중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티빙을 깔고 보셔야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티빙은 이 독점 중계를 통해서 2030 남성 시청자 타깃층에 대한 가입과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아까 봉 박사님도 다양한 OTT 서비스에서 그 시청률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개량적인 데이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금은 분데스리가 독점 중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또 한 번 특이한 거는 이제 OTT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업계가 스포츠 컨텐츠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식축구 목요일 독점 중계를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일요일 중계도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플레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해외 스포츠를 국내 시장에 유료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이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계속 지금 저희 오늘 학술대회 내내 얘기 나오고 있는 스포츠 중계권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컨텐츠 유료화 혹은 유료 컨텐츠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OBS가 박찬호 중계권을 가지고 오고 JTBC가 WBC 중계권을 가져올 때 이러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왜 또다시 이게 학술적인 대상이 되는가? 이게 바로 미디어 시장의 재편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전히 킬러 콘텐츠로 자리하고 있는 스포츠의 가치가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해외 스포츠를 판매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저는 고찰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계속 언급되는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러한 재편을 가속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스포츠 중계권이라는 하나의 축과 컨텐츠 유료 혹은 유료 컨텐츠라는 두 가지 축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포츠 중계권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중계의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이렇습니다. 스포츠 기구가 플랫폼에 중계권을 팔고 시청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죠. 반대로 광고나 가입료, 유료 방송이니까 가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을 플랫폼에 지불하면 플랫폼은 이를 바탕으로 중계권료를 스포츠 기구에게 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커버리지입니다. 가운데 해당하는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커버리지를 포함할 수 있느냐가 바로 수익의 근원이죠. 그래서 누가 플랫폼을 독점하는가가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앞에 배재성 회장님 계시는데요. 지금부터는 기존 유료 방송이나 지상파 계신 종사자분들에게는 조금 거북하실 수 있는, 왜냐? 저희 미디어나 혹은 콘텐츠 학회에서는 이미 지상파 유료 방송을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드 미디어도 아니고요. 이제는 좋게 얘기하면 유산, 나쁘게 얘기하면 유물이 된 미디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스포츠 중계권 시장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파워시프트, 즉 이 권력자의 교체랑 혹은 권력의 주체, 권력의 이항 이런 걸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플랫폼이 바뀌었죠. 아까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OTT 혹은 이커머스, 스트리밍에 기반한 미디어들이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레거시 미디어가 가고 이 주체들이 들어왔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자리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단위로 운영이 되거나 이종 산업, 즉 미디어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통신이나 소비재 산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스포츠 중계 거래의 단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말씀드렸던 J리그조차도 2조가 넘는 돈의 거래가 될 정도로 현재 스포츠 중계 시장은 레거시 미디어가 배제될 정도의 급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앞서 발제자들이 얘기했던 의견과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면 스트리밍 중심으로 이제 플랫폼이 스트리밍으로 바뀌니까 스트리밍 중심으로 스포츠 콘텐츠 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올해 스포츠 팬의 45%가 유료 스트리밍 중계 시청을 경험한 적이 있고 반면에 2026년까지 레거시 미디어의 스포츠 중계 시청 점유율은 28%에 그칠 전망입니다. 또 올해 유료 방송을 통한 시청 의향은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올해 있었던 도쿄올림픽 중계의 46%는 모바일이죠. 즉 모바일 디바이스에 기반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스포츠 콘텐츠 이용의 핵심으로 이미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계 시장의 재편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레거시 미디어는 진짜 레거시가 되고 있죠. 자, 다즈는 스포츠 콘텐츠의 넷플릭스를 이제 표방하면서 EPL 중계권 인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미국 거대 네트워크인 리버트 미디어로부터 F1 중계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넷플릭스는 미샤엘 슈마와 같은 F1 관련된 스포츠 콘텐츠를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직접 F1을 중계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서두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NFL이 갖고 있는 미국 스포츠 중계 시장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 이 NFL의 중계 시장은 4대 지상파가 독점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컨퍼런스와 내셔널 컨퍼런스, 그 다음에 주중 경기, 주말 경기. 자, ESPN을 소유하고 있는 MBC를 포함해서 4대 지상파 네트워크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을 아마존이 치고 들어간 겁니다. 미디어도 아니고, 자, 이커머스 업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스트리밍 미디어로 변화하고 있는 스포츠 중계의 재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성기 때 170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지금 넷플릭스보다 콘텐츠 투자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던 MBC 계열의 ESPN은 이미 2018년에 자체 OTT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레거시 미디어조차도 이제는 스트리밍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스포츠 중계는 자, 스트리밍 위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밑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한번 명명해 봤습니다. 이젠 플랫폼이 사라졌습니다. 스포츠 기구가 직접 팬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이진영 사무총장님께서 KBO 아카이빙 얘기하셨죠? 예, 그 다음에 NBA도 이러고 있고, 이제는 스포츠 기구가 직접 플랫폼 없이 이제 미디어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스포츠 기구가 플랫폼이 되고 미디어가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앞서 말했던 전통적인 모델과 두 번째의 제가 파워시프트라고 규정했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결국은 플랫폼이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모으느냐, 커버리지를 확대하느냐인데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 모형에서는 바로 데이터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스포츠 중계권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DTC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나이키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즉 스포츠를 활용한 소비재 업체들도 많이 현재 시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NBA나 NHL 같은 스포츠 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DTC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스포츠 기구의 70%, 그리고 이들은 마치 미디어와 지금 플랫폼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와 유료를 혼합한다든지 월정액이나 연간 금액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약 기간이 많아질수록 할인율이 커서 기존 플랫폼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든지,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재밌는 걸 찾았는데요. NBA는 쿼터별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럼 영국의 FA는 이런 모델을 취하려고 했을 때 굳이 지금 우리는 스포티비 나우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한국의 FA 코리아를 만들고 그들이 토트넘 경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이 선발 출장하는 경기만 건당 2,500원, 2,900원, 3,300원에 판다라고 하면 그거를 국내 미디어에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포츠 중계 시장은 전통, 그 다음에 파워시프트, 그 다음에 이 패러다임 시프트 세 개가 서로 공존하면서 아직까지는 변화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변화의 양상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너무 빠른가요? 그건 아니시죠? 저는 그래서 감히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스트리밍 이전과 스트리밍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스트리밍 이전에는 당연히 레거시 미디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스트리밍 이후에는 OTT나 혹은 스포츠 기구가 이제 핵심이 주역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환경이랑 연관이 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누가 플랫폼 접근권을 갖느냐가 수익성의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누가 데이터를 가져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새벽 3시에 하는 토트넘 경기를 위해서 눈을 뜨고 돈을 두고 보는 여러 시청자. 자, 미디어나 혹은 스포츠 기구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판매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새벽에 EPL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이 시간대 맥주 광고는 하는데 커피 광고는 하진 않지? 실은 이 시간대 축구 볼 때 맥주 먹는 것보다는 실은 잠 깨려고 커피 먹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하이네켄 광고는 하고 근데 네스프레소 광고는 안 하더라고요. 만약에 데이터를 미디어나 기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수익성 높은 시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는 광고입니다. 즉 시청자를 생각한다고 했지만 주 타겟은 광고죠. 광고주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독 기반으로 넘어가면 진짜 대다수의 이용자 그리고 그 이용자를 넘어서 팬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중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레거시 미디어는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새로운 수용자를 끌어들이는 유입 효과를 현재 주 효과로 설정을 했지만 이 스트리밍 단계에서 어떤 단지 유입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계속 머무르게 하는 잠금 효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정체된 넷플릭스가 스포츠에 투자를 하고 아마존과 쿠팡이 거의 무료에 가까운 돈으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잠금 효과를 노리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지금까지 저는 스포츠 중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또 다른 축인 유료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나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미디어 학계 쪽에서는 이 돈을 주고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이용하는 데서 다양한 가설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콘텐츠가 재미있거나 디바이스가 편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거나 이 세 가지만 충족이 되면 콘텐츠를 돈 주고 본다는 거죠. 자, 모든 비즈니스 모델, 유료 콘텐츠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 세 가지에 기반을 하는데 학술대회에서의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미디어 산업 전문가인 토마스 백달이라는 사람은 자기만의 경험과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러한 형태의 유료 콘텐츠 지불 의향에 대한 도식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콘텐츠를 돈 주고 볼까? 네.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하니까. 아니야,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내가 지원하거나 내가 응원해주고 싶어서 이게 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로 나와 있는 Something I Need나 Something to Support 같은 부분들이 하나의 축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게 대중시장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틈새 시장을 지향하느냐의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뉴욕타임즈의 유료화 성공했던 거는 이 Something I Need, 필요성에 의해서 대량 시장을 지향하는 이 모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현재 워싱턴에서 팔리고 있는 폴리티코 같은 거는 이 필요하지만 틈새 시장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스포츠는 여기에 스포츠 콘텐츠는 여기에 어떤 부분에 해당을 할까요? 아쉽게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스포츠 콘텐츠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경우는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토토죠. 베팅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스포츠 콘텐츠를 유료로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스포츠 콘텐츠 소비에 포함시키지는 않으니까요. 그건 스포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를 매개로 한 베팅이나 갬블링이기 때문에 논외로 차치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스포츠 콘텐츠는 밑에, 즉
그게 축구와 같은 축구나 올림픽과 같은 큰 시장이든 매스 마켓이든 아니면은 UFC나 뭐 심지어는 이 요트 경기와 같은 니치 시장이든지 간에 결국은 something I want to support. 내가 지지하거나 내가 응원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의도로 돈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포츠 컨텐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컨텐츠입니다. 그렇죠? 재미있고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필요한 그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개를 합쳐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중계권 시장은 점차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심지어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스포츠 기구가 직접 스포츠 중계권을 파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컨텐츠를 유료로 판매하는 데서의 기본은 필요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원하고 있느냐죠. 그죠? 이것이 합쳐져서 유료 스포츠 컨텐츠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죠. 관여도가 높은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는 콘텐츠인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게끔 만들려면요, 그 이용자를 팬으로 만들고 팬이 그 스포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내놓게 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성 높은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포츠 컨텐츠는 소위 말하는 슈퍼 IP가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먼 길을 돌아왔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해외 스포츠의 유료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를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지금 여기 젊은 우리 대학원생들도 계시는데요.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수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위버스와 교차 편집은 다들 아시죠? 예, 갑자기 스포츠장에서 웬 뜬금없는 얘기인가 하는데 위버스는 BTS로 유명한 하이브라는 기획사에서 만들어낸 팬덤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이게 지금 기업 가치가 5조 원이 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올해 3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64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BTS 멤버들은 자기들의 일상을 제일 먼저 공유하는 것을 위버스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네이버 혹은 다음 카페에서 활동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위버스로 옮겨졌죠. 제가 교차 편집 얘기했는데요. 교차 편집은 아마 선생님들 진짜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지상파 3사의 음악방송 시청률이 1%가 안 됩니다. 다 0몇 %인데요. 그래도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차 편집이라고 직접 팬들이 똑같은 동작을 하는 여러 장면을 붙여서 동작이 이어질 때마다 마치 다양하게 옷을 바꿔 입는 듯한, 화장이 바뀐 듯한 이러한 새로운, 즉 수용자가 직접 만들어낸 콘텐츠들이 위버스와 같은 팬덤 플랫폼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한 번 내보낸 걸 가지고 교차 편집을 하고요. 드론을 띄워서 항공캠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거 만들기 전에 메이킹 필름을 만들고요. 그 지상파 3사 방송 이후에 나온 그 숨 헐떡이는 모습들만 편집해서 또 만들고요. 자, 제가 지금 뜬금없이 스포츠 콘텐츠 얘기하다가 음악 콘텐츠 얘기 왜 하느냐? 지금 기본적으로 음악 아이돌 시장처럼 스포츠 콘텐츠 시장, 특히 유료 콘텐츠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팬덤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인 거죠. 현재 죄송합니다. 스포티비에서 토트넘 경기 한 번 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유튜브에 스포타임, 스포트레일러, 스포뉴스 이게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프로축구 연맹들도 현재 본인들의 영상 판매권을 대형 유튜브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NBA 같은 경우 저작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 NBA조차도 중계 장면에 큰 문제가 없으면 NBA 플레이메이커라고 해서 자유롭게
수용자들이 가공을 해서 플랫폼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올리느냐? 바로 자기네들이 만든 팬덤 플랫폼에 올리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제는 컨텐츠 팔아서 얻는 돈,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을 좀 내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로 와서, 즉 컨텐츠를 팔아서 내 플랫폼에서 놀아 라는 전략을 만들어 주는 게 현재 지금 해외 컨텐츠를 국내에 팔고 있는, 혹은 또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스포츠 팬덤을 구축하고 이용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를 팬으로, 팬이 다시 생산하는 프로슈머를 다시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슈퍼 IP의 초석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존의 유료 콘텐츠라는 원천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부가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EPL과 관련된 클럽 검색도를 나타낸 네이버 데이터 랩입니다. 퍼플, 보라색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클럽에 대한 검색인 것 같으신가요? 예상하시겠지만 토트넘입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네이버에서 검색된 토트넘 클럽에 대한 검색어는 이 정도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밑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초록색과 이 초록색과 이 이거를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요? 이 데이터는 어디를 검색한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리버풀과 맨유를 검색한 데이터 양입니다. 여기서 하나 아마 상상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럼 맨 마지막에 갑자기 뜨고 있는 노란색 데이터 검색량은 어느 클럽을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구글을 가지고 태국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 봤을 때 이건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건데, 지난 8월 이후에 갑자기 노란색 그래프가 뜬 건 바로 울버햄튼입니다. 한국에서만 이러한 데이터 검색량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억 단위의 그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리버풀과 맨유조차도 한국에서는 지금 공격수 한 명 유입한 울버햄튼에 비해서 검색량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그 MLB의 토론토, 그다음에 템파베이 한번 쳐보시죠. 이러한 군소 클럽조차도 아마 양키스나 다저스보다 훨씬 많이 검색되는 게 한국 스포츠 현재 키워드의 현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한국에서 팔릴 만한 킬러 콘텐츠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제 토트넘을 파는 게 아닙니다. 컨텐트 인 컨텐츠라고 해서 샵앤샵 매장, 그러니까 매장 안에 매장 같은 경영 전략을 쓰든, 이제는 특정한 포커스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극대화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지금 쿠팡 플레이입니다. 쿠팡 플레이 들어가면 지난주부터 김민재 클럽팀 경기가 나와 있습니다. 터키 경기는 하나도 없고요. 김민재 경기만 뜨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는 토트넘 경기만 하고 있습니다. 맨유 경기, 리버풀, 아스널, 맨시티 경기 절대 안 합니다. 그죠? 과연 이게 EPL을 중계를 하는 건지 손흥민을 중계를 하는 건지,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방송사 입장에선, 그 채널 입장에서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전략을 컨텐트 인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킬러 컨텐츠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킬러 컨텐츠가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황희찬, 그 다음에 유현진, 손흥민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데이터를 내줄 수 있는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자발적 데이터가 킬러 콘텐츠가 되고, 그들이 제출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바로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까 앞부분이 제가 이러한 형태가 슈퍼 IP의 초석이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같은 표현이겠지만 슈퍼 IP의 토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현지화는 좀 더
고도화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글로벌 확장성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데스리가 경기를 본다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한국 선수들, 이게 뭐 한국 선수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특정 컨텐츠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 모든 형태의 글로벌 스포츠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원천에서 부가 컨텐츠로 현재 가고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전략은 킬러 컨텐츠에서 확장 컨텐츠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 현재 지금 해외 스포츠 컨텐츠 유료화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료화를 통해서 과연 소비자들은 어떠한 편익을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 최상위 콘텐츠를 최대한 즐기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화이트삭스 경기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디에 있는 해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제외한 그 나라 리그 경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해외 스포츠 컨텐츠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철저하게 수익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낸다라는 거부감이 있을지언정 작은 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다라는 궁극적인 개인화, 그 개인화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제를 탐색제로 전환하여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경험제죠.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죠? 어제 한국 시리즈 했는데 한국 시리즈가 4대0으로 끝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선택과 집중, 특정한 킬러 컨텐츠를 통한다고 하면 그 경험제의 특성을 내가 누그러뜨릴 수 있는 탐색조로 쓸 수 있습니다. 스포츠 채널은. 한국 시리즈가 4대0으로 끝날지언정 특정 선수나 특정 팀이나 특정 스포츠 컨텐츠 분야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서 그들의 이용자를 유입만 시킬 수 있다면 경험제의 속성이 많아서 불확실한 스포츠 컨텐츠 소비에 이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창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절대적으로 추가 요금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제일 여기서 대표적인 게 스포티비 나오는데 7,900원에 MLB, EPL, UFC 한다라고 하는데 실은 저희는 이미 SK 브로드밴드나 KT 올레에 돈을 내고 있는데 또 돈을 내는 부분이니까 어찌됐든 경제적인 추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점이 현재 지금 공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서두에 미디어 스포츠와 스포츠 미디어를 질문을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학회 이름이 스포츠 미디어 학회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러한 논의는 스포츠를 컨텐츠로 혹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미디어 스포츠 측면, 즉 스포츠를 컨텐츠를 강조하는 미디어 스포츠 측면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논의 속에서 가장 현재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오늘 제가 주제로 선택했던 해외 스포츠의 콘텐츠 유료화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